2024년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4.9%,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 원, 학생 1인당 월 47만 4천 원.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일주일 동안 벌어들이는 금액과 맞먹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경고합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고 있다고. 그는 이를 능력주의의 폭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월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67만 6천 원,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20만 5천 원, 3.3배의 차이. 피케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전적 거리는 단순한 금전적 거리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를 동반한다. 내 소득 1시간으로 당신의 1년치 노동을 살 수 있다면 이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는 사회적 거리를 의미한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최상위권. 하지만 높은 교육 투자 대비 기대했던 만큼의 사회 이동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할까요? 샌델은 이를 상승의 수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재능이 허락하는 한 높이 오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말 뒤에는 잔혹한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실패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원문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유권자의 3분의 1을 얻었고 힐러리 클린턴은 고학력 유권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벌주의는 마지막으로 용인되는 편견이 되었습니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은 비난받는 시대에 학력에 따른 차별만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샌델은 능력주의의 두 가지 독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승자들의 오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온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여깁니다. 운과 행운, 그리고 자신의 성취를 가능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빚을 잊게 됩니다. 둘째, 패자들의 굴욕.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60년 전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이상이 아닌 사회적 불화의 처방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능력주의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오만을, 뒤처진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실패가 자신의 잘못이라는 굴욕을 심어주어 사회를 분열시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주류 정치인들은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경쟁하고 승리하고 싶으면 대학에 가라.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무엇을 버느냐가 달라진다. 샌델은 이러한 조언에 담긴 모욕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능력주의적 성공 이념이 신자유주의적 세계와의 도덕적 동반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피케티는 탈상품화를 제안합니다. 교육, 의료, 주택과 같은 근본적인 인간 재화가 돈으로 좌우되지 않는 사회. 탈상품화는 역사적으로 성공했다. 교육과 의료와 같은 경제부문 전체가 이윤동기에서 벗어나 운영되어 매우 잘 작동한다. 미국은 의료의 GDP의 약 20%를 지출하지만 유럽 공공 시스템에 비해 결과가 훨씬 나쁘다. 샌델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합니다. 정치적 담론의 초점을 능력주의적 경쟁을 위한 무장에서 모든 사람의 노동의 존엄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현재 만연한 분노는 인정과 존경의 상실, 그리고 생산자로서의 지위 상실에 대한 위기에서 비롯된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말처럼 모든 노동이 존엄성을 가집니다. 의사도, 청소원도, 선생님도, 택배기사도 모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노동계층에게 분배 정의를 제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더 원하는 것은 기여 정의입니다. 타인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여 사회적 인정과 존경을 얻을 기회. 로버트 F. 케네디가 말했듯 공동체와 공유된 애국심은 재화를 사고 소비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는 고용과 적절한 임금을 통해 시민들이 이 나라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고 말할 수 있게 하는 데서 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핀란드는 시험 없는 교육으로 높은 교육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독일은 다양한 직업 교육을 통해 대학이 아닌 다른 성공의 길을 제시합니다. 피케티는 민주사회주의, 연방주의적 국제주의를 제안하며 궁극적으로 누진세가 적용되는 세계연합국가 같은 비전을 제시합니다. 샌델은 우리에게 겸손을 제안합니다. 운과 은총에 대한 인정, 그리고 모든 일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스스로를 자수성가하고 자급자족하는 존재로 여길수록 감사와 겸손을 배우기 어려워지고
공동선을 돌보기 어려워진다. 완벽한 능력주의조차도 운이나 은총에 대한 감각을 없애고 공동의 운명을 공유한다는 인식을 약화시켜 공동선을 부식시킵니다. 샌델은 불평등의 세 가지 측면을 제시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존엄성. 그는 이 세 번째 차원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도덕적으로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을 줄이는 모든 희망이 더 큰 인정, 명예, 존엄, 존경의 평등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데 달려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4년 사교육비 29조 원, 사교육 참여율 80%, 소득분위별 3.3배 격차.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능력주의의 폭정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샌델이 물었습니다. 기회균등의 유일한 대안이 억압적인 결과균등일까요? 아닙니다. 광범위한 조건의 평등이라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큰 부나 명성 있는 지위를 얻지 못하더라도 존엄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사회적 존경을 얻는 일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행사하며 폭넓게 확산된 학습 문화를 공유하고 시민들과 공공문제에 대해 함께 숙고하는 것. 능력주의는 허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올바르게 구현하지 못한 걸까요? 분명한 것은 현재의 시스템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는 무엇인가요?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일까요? 루소가 말했듯 부와 재산 소유는 단순한 돈 이상으로 자신의 삶과 사회 전체에 대한 협상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유재산 자체의 무한한 축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한국이 여전히 찾고 있는 답입니다.